어, 네, 그래서 해석학 스터디 1강을 하게 된 하나무입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스터디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왜 해석학이 좀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터디 제목은 해석학 스터디이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기간은 1월 둘째 주부터 2월 넷째 주 매주 수요일 금요일인데, 네,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으로 설정을 한 이유가 제가 뭔가 1, 2월에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서 제가 막 일정을 잡는 스타일은 아닌데 자꾸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 많이 쉬려고 이렇게 한 일주일에 2번을 잡은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제 목표치를 이루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날짜를 또 변경하기는 또 이걸 또 기억하고 이러긴 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또 언제 바뀌었느니 이런 걸, 그래서 쉬어갈 때는 차라리 깔끔히 쉬어가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터디 시간을 좀 더 길게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고민은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스터디가 언제 쉴지는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해석학 채널도 만들었으니, 네, 언제 쉬어갈지는 제가 공지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장소는 뭐 여기고요. 발표자는 접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그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는 사람이고요. 아직 전공 선택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2학년 때 수학 전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표 방식은 지금은 이제 PPT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블릿에 판서로 발표를 할까 이것도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사실 태블릿에 막 쓰고 이러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태블릿에 막 쓰고 있으면은 백지에다가. 그래서 PPT를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게 진짜 이거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교재는 해석개론, 김김계라고 많이 불리는 이 서울대학교 세 분의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해석학 기본 서적으로 많이 쓰이는 책입니다. 스터디 수준은 고등학교 미적분 과목을 공부한 사람에게 적합한 수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하여 먼저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 근데 그러나 실제로 이 책에서 사용한 논리의 전개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예들을 직접 적용하려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적분이나 대학 1학년 때 배우기 마련인 미적분 등을 공부해야 한다. 대충 뭐 이런 얘기가 써있는데, 그래서 몰라도 뭐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녹화돼서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는데,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이거 끝나고 해석학 채널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스터디 하는 중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네,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뭐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 쳐서 해주셔도 되고요. 또 제가 드리는 질문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질문에도 또 채팅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수학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엄밀한 것보다는 직관에 의존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제 실력이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엄밀하게 가는 것보다는 직관에 의존해서 가는 게 좋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스터디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막 보통 수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PPT도 죄다 영어로 만들어 놓고 한국어를 쓰지만 사실상 쓰는 말 수학 용어는 죄다 영어인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아직은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고 또 막 너무 용어가 이거는 좀 한국어로 너무 어색하다 막 이런 거는 영어로도 좀 쓰고 영어도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영어도 좀 쓰고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레이텍으로 PPT 이런 걸 비모라고 한다는데 처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요 만든 게. 그래서 낮은 퀄리티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차례가 왔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면서 엄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는지 또 한번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입력을 하고 계신데 한번 어떤 얘기가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DX에서 D의 엄밀한 의미요. 그러게요. 그것도 엄밀하지 못하죠. 루트 인에 실존하는가. 다들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네. 엡실론 존재하는가요? 다 이게 이 고인물 분들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어, 다들 믿음을 가지고 고등 수학에서 네, 이런 것들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일단은 극한에 대한 거. 함수의 극한 정의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엄밀한 정의가 아니죠.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뭔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좀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로는 안 느껴지죠. 뭐 이런 극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수열의 극한 사실 함수의 극한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건 좀 넘어가고 여기도 이제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극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좀 엄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는 거 2의 루트 2제곱을 정의하는데 이제 루트 2가 1.41423135니까 뭐 2의 1제곱, 2의 1.14제곱, 2의 1.41제곱, 2의 1.414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 수가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대요. 이 알려져 있다는 표현은 이제 교과서에서 원래 증명은 못하겠고 그냥 받아들여라 원래 그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뭐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실 극한이랑 또 관련이 있는 문제죠. 이 극한이 수렴을 하는가 이런 얘기죠. 또 이의 정의도 보면은 이렇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 진짜 수렴을 하는가? x가 0으로 갈 때. 근데 증명은 안 해놓고 그냥 보시는 것처럼 표와 그래프를 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나타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를 점점 0에 가깝게 했을 때 그 값을 표로 주고 또 뭐 그래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수렴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써놨는데 이것도 사실 증명 못한 거죠. 진짜 얘가 수렴하는가 2로 그런 거를 증명을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정적분과 급수의 합사의 관계 구분구적법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는. 그래서 이 yfx의 x축 사이 y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걸 이제 직사각형들로 쪼개서 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sn을 이렇게 잡았어요. sn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수렴하는가,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것도 역시 알려져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연속일 때, 왼쪽에 보면은 연속일 때 이 값이 항상 존재함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증명 못한다 이런 얘기를 써놨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는 또 그냥 닫힌 구간에서는 이게 최대 최소가 있고, 열린 구간에서는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예시 하나 들어놓고 그냥 정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증명 없이.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래프 하나 주면서 예시를 보여주고, FC는 K인 C가 존재한다, 그냥 예시 하나 들어놓고 정리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극한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이랑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엄밀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가 이 책에도 있습니다. 김근계 책에도 머릿말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좀 이러한 부분을 직권에 호소하는데 불만을 느낀 학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자면, 이러한 부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질문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또 한 번씩 채팅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수를 버리면 된다. 이럴 수가. 실수를 버리고 뭐 어떻게 되죠? 네. 또 유리수로 가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공통점은 좀 실수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극한의 정리도 보면은 어떤 수열이나 함수가 수렴하는 그 실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고, 최대 최소 정리도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최대값 존재하고 최소값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도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구간에 뭘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한다, 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실수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수가 뭔가를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실수의 성질들을 통해서 실수를 규명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실수가 만족하는 성질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수가 진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성과 성질들을 쭉 나열해놓고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이면 그게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한 그런 얘기는 집합론의 얘기죠, 사실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집합론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께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실수의 성질이 뭐가 있나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의 성질인데요. 사실 이거를 원래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집합론식으로 이렇게 막 A 뒤집은 막 기호 써가지고 뭐든 이렇게 쓸까 하다가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다 풀어서 썼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그런 기호를 쓸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나올 때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일단 오늘은 그냥 다 풀어서 썼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1번은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 2번은 이제 0을 더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0이 존재한다. 0이 존재하죠, 실제로. 그런 걸 뭐 대수학에서는 항등원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모든 A에 대해서 3번 모든 A에 대해서는 이제 더했을 때 0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덧셈에 대한 역원 뭐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4번은 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5번은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6번은 이제 곱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니까 1을 곱했을 때 그대로인. 그 다음에 7번은 곱셈에 대한 역원이죠. 곱했을 때 모든 A에 대해서 곱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고, 8번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9번은 분배 법칙. 네, 다 제가 원래 교과서에 있는 걸 가져오려다가 교과서에 이제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책에 긴 게 책에 있는 거를 타이핑을 했는데 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이고요. 여기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제가 체라고 써놨죠.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거를 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한 대수 구조를 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해지면 순서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P가 사실은 그냥 양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얘가 양수 전체 집합이어서 지금 1번을 보시면 A, B가 P에 속할 때 A 더하기 B랑 A, B가 P에 속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2개 더하면 양수고 양수 2개 곱하면 양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2번은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P가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P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제 P가 이제 라지 P에 들어가는 거죠. P가 이제 조그만한 P랑 큰 P랑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하나 더 써서 구분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P라고 정의를 한 건데, 2, 3번이 뭔 소리냐면 0이랑 그 다음에 양수랑 음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실수가 잘 쪼개지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를 순서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순서가 정의돼 있다. 뭐 1은 0보다 크고 2는 1보다 크고 뭐 이런 게 잘 정의돼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순서체 실수만이 순서체일까요? 또 다른 순서체라는 게 이제 앞서서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체라는 거는 이렇게 좀 무려 9개나 되는 그런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가감승제라고 부르는데, 그 네 가지 연산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가감승제가 잘 되고 또 순서도 잘 있는, 대소관계도 잘 되는 그런 수가 실수만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유리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잘 되고 순서도 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Q 루트 2도 순서체죠. 이제 Q 루트 2가 뭐냐면 A 더하기 B 루트 2를 모아둔 건데, A와 B가 이제 유리수인 그런 대수 구조고요. 네, 그래서 얘도 순서체고요. 그래서 굉장히 순서체가 많습니다. 단순히 체라고 하면은 더 많겠죠. 뭐 복소수도 체고 체라고 했으면 더 많았을 텐데, 순서체라고 좀 좁혔는데도 굉장히 뭐가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성질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리수는 실수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집합과 거기에 주어진 연산이 순서체인가 아닌가.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과 유리수 전체 집합은 포함 관계가 있긴 한데, 둘이 같은 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럴 수가. 저런 P가 있다는 것이 이퀴버런트. 글쎄요. 사실 그것까지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쓴 거거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사실은 제 실력이 부족해서 네, 저게 정의더라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썼습니다. 어, 이퀴벌런트 한 것까지는 제가 아마 하지 않을까요? 정의가 저런 걸 보면. 어, 네, 그래서 어, 네, 네. 저도 사실 보면서 조금 그렇게 잘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이게 순서체 정의라고? 순서 복소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복소수도 순서체가 되나?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완비성 공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완비성 공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아직은 어, 네, 또 다들 수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비성 공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완비성 공리는 이제 위로 유게임에 비어있지 않은 집합은 상한을 가진다라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만 봤을 때 마지막에 상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어떤 실수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리가 앞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30분도 안 지났는데 굉장히 시간이 안 가네요. 제 생각보다는. 어쨌든 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명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강의를 보고 했지만 이런 명제를 일일이 풀고 있는 거는 못 봤어요. 보통 이런 거는 좋은 연습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열심히 치긴 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사실 지금 당연한 사실들입니다. 마이너스 A가 A래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진 사실이지만 사실은 앞서 나온 그런 공리들을 통해서 증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또 좋은 연습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걸 보면은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풀어주고 막 나머지는 연습 문제를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딱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넘어갈 거고요. 네, 또 캔슬 써서 증명 어떤 거요?
캔슬레이션 러 1번이요? 1번? 2번? 아 2번이요? 아 2번 그쵸. 네네. 어 글쎄요. 음, 이럴 수가. 그냥 약간 정의 따라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그냥 그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0이니까 어 마이너스 a의 여건이 이제 마이너스 a의 여건이 a인 거죠. 맞나? 네. 그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타이핑을 치느라 아주 고생했지만 네. 다들 잘 연습 문제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해볼 거는 저 4번 아주 중요한 부등식이죠. 저 4번 부등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번을 증명했다고 가정을 하고 4번에 먼저 오른쪽 부등식을 증명을 해볼 텐데요. 먼저 3번의 b에다가 절대값 a를 대입하게 되면 1번에 의해서 절대값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제 증명을 안 했지만 증명했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3번에다가 이제 3번의 b에다가 절대값 a를 대입하면 절대값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이제 뒤에 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번에 의해서 얘가 되기 때문에 필요충분 요게 이제 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절대값 a는 절대값 a와 당연히 같기 때문에 요것도 또 참이겠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게 참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 대신에 b를 대입하면 위식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b b 절대값 b 이런 순서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3번의 딱 상황이잖아요. 3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또 1번에 의해서 그래서 요 식을 요 3번의 요 식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요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b는 그냥 절대값 b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등식을 증명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3번과 4번의 오른쪽 부등식을 이용해서 4번의 왼쪽 부등식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4번의 오른쪽 부등식을 쓰면은 절대값 a 플러스 마이너스 b 더하기 절대값 a가 두 개의 차보다 그러니까 각각 절대값 한 개 차를 해서 절대값 한 것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랬을 때 a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게 될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 b는 그냥 이제 b라고 생각해도 되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 절대값 b 플러스 마이너스 a 더하기 절대값 b가 이제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텐데 절대값 b 더하기 a는 절대값 a 더하기 b고 절대값 b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결국
절대값 b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절대값 a 플러스 마이너스 b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와 나를 잘 써주게 되면은, 가와 나를 잘 묶어주면은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또 3번에서 봤던 요 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3번에 요게 3번의 요 형태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요 형태처럼. 그리고 당연히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1번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았지만 보였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왼쪽 부등식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의 오른쪽 부등식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삼각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제 a-b랑 b-c를 각각 a와 b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을 텐데, 이 식을 전개하면은 절대값 a-c가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c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삼각 부등식을 얻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삼각 부등식인 이유는 사실 좀 벡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벡터로 잡았을 때 사실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합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벡터를 씌워주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 부등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4번 부등식은 또 우리가 직관적인 이해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절대값 a랑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이동기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 a만큼 이동할 수 있는 거랑 절대값 b만큼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를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제일 멀리 간 거예요. 이렇게 제일 멀리 간 거죠. 근데 얘는 제일 가까이 간 거예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반대로 갔어요. 뭐 어떻게 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간 거죠.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멀리 간 거랑 제일 가까이 간 거 사이에 있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동기 두 개나 있는 사기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